자, 지금까지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 그리고 아주 간단한 구조, 그리고 그 학습 방법, 학습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직접 전체를 이제 구현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툴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툴을 사용할 때 그 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뭐 층수라든가 뭐 한 층당 노드의 개수라든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 옵션 뭐 가짓수만 해도 뭐 한 수십 개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런 이제 도구를 사용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 뭐 다른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졸업을 해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이제 딥러닝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딥러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툴이 있다고 했죠. 그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할 때, 뭐 도구가 이런 모양은 아니죠. 이거는 그 전자기 실험할 때 쓰는 그런 도구. 일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 있죠. 여기 보면 버튼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어쨌든 이걸 사용하려면 이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그의 원리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어떤 기계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책이고, 현재 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 8장에 나오는 옵티마이제이션. 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함수의 최대값, 최저값 구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수학적인 용어인데, 결국은 이 딥 모델의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 파라미터들, 결국은 그 웨이트,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오류가 최소가 되는 그런 걸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 다음에 제가 참고하는 여러 자료 중에는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요 자료들, 요런 것도 좀 몇 개 쓰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책, 그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 딥러닝 제대로 시작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조금씩 발췌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는 정돈된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은 앞에서 나왔던 이 책을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보면 돼요. 근데 이 앞에서부터 이 책을 보면 앞에는 뭐 확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그 패턴 레코니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보다 보면은
이거는 나의 적성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수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기초 개념들, 확률과 통계라든가 뭐 선형대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근데 그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왔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또 그 다음에 뭔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이런 그 왜, 우리가 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현재 완성되어 있는 것을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딱딱딱 차례대로 설명하면은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울 때 무슨 뭐 체르니, 바이엘, 뭐 하농 막 이런 그런 막 그 에티튜드들로 막 연습하다 보면 이거 피아노는 너무 재미없어. 이건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냥 피아노를 배우면서 저처럼 그냥 유행곡 같은 거 치고 뭐 좋아하는 그런 곡 막 치다 보면은 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내용이 좀 중구난방이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걸 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학생들은 이 책을 보면은 아주 그 분야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런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차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짜임새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렇게 차례차례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러닝 학습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뭐 과제를 하든지,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뭐 과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뭔가를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이 RBM이라는 거. 사실 RBM이라는 거는 뭐 그 현재 사용되지도 않고 많이 그런 거지만 어쨌든 어떤 어떤 문제의 흐름, 해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봤던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초기 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런 구조죠. 뉴런들이 이렇게 있고 층층이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죠. 근데 모든 건물이 아파트처럼 생기면 재미가 없죠. 우리가 요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해요.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층과 요 층 사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그러니까 요 노드들은, 요 하나의 노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노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fully connected. 그래서 요걸 이제 줄여서 뭐 FC 이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덴스라는 게 조밀조밀 밀접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만 계속 사용하다가 이 용도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양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과 구별되는 모양으로 이거를 이제 fully connected 뭐 덴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CNN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요런 구조, 요거를 이제 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요 한 학기 동안 다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준이 되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게 뭐야? 간이 뭐지? 간 검색해보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봐도 대충 이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이 수업을 끝낸다. 그러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어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어떤 아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정말 개념 소개 정도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구조를 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또 그거는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뭔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한 1980년대 중반 정도, 1985년, 86년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제 뭐 그 민주화 운동도 많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까지 정도의 이제 기술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멀티레어 퍼셉트론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이 있었죠.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층이 많아지면은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층을 이제 많이 늘리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왜 안 됐을까? 근데 가장 지금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유행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게 사람한테서 다 버려졌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려지고 다른 걸 사용을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층이 많아지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층이 깊어지면은 앞에서도 제가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에러를 W로 미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층수가 100층이다.
그럼 한 층당 뭐 몇 단계, 한 층당 한 10단계 정도 계산이 필요하죠. 뭐 더하고 곱하고 뭐 곱하기를 하고 분의 1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00단계. 그러니까 이 체인룰을 곱하는 이런 단계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1000개 정도 나오면은 여기 값들이 계속 곱해지는데 이 미분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특히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 요 부분에서 기울기는 0에 가깝다 그랬죠. 0에 가까운 값들이 한 1000번 곱해지면은 0.1만 해도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1000승.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다 거의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층이 많아지면은 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히든 레이어는 딱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든 함수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 굉장히 그거는 좋은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함수를 이 딥러닝이 근사할 수 있다. 딥러닝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거기 조건은 뭐냐면은 한 층의 노드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무한히 많은 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층에 노드가 굉장히 많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층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층수가 이렇게 한 5개만 돼도 이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계산이 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계산할 만한 그런 계산 용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06년에 그 힌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죠. 층층이 하자. 층층이. 바텀업이라는 건 이제 그 한 층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레이어 와이즈 층별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트레이닝.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 그레디언트 미분값이 이 층을 계속 거치면서 미분값이 점점 곱해져 가지고 작아져서 여기 이 값이 거의 아주 굉장히 너무 작은 값이어 가지고 거의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쭉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를 그냥 막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 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적합. 여러분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학생은 이제 과적합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오버피팅 프로블럼.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그 주어진 데이터,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수학 문제가 딱 10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수학 문제 10개를 풀고 또 풀고 하면 결국은 문제가 외워지겠죠? 문제를 외워져서 그 10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거는 풀 수가 없겠죠. 10문제밖에 안 풀어봤으니까. 10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 1000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네. 과적합, 어떤 주어진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용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적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층이 깊어지면은 파라미터가 많아지죠. 파라미터 많으면은 그만큼 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만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죠. 요즘은 뭐 워낙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래서 딥 네트워크가 쉘로우 네트워크. 쉘로우라는 건 이제 층이 하나밖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입력, 히든, 아웃풋 이렇게 있는 거. 이거보다 이렇게 층을 많이 하는 게 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과적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학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드랍아웃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함수에서 최소값을 구할 때 그 로컬 미니마 그 함수 값이 있을 때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최소값은 여기인데 우리가 급소값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값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학습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조금씩 이동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미분값이 0이니까 변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끝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능이 안 좋은 이유가 그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미니멈 전역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여기는 괜찮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W가 있는데 E를 W로 W 뭐 10에 뭘로 미분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곱해지다 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뭐 거의 아주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었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레어와이즈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그럼 여기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eLU는 이미 봤었죠.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층이 깊어지면은 이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이런 함수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은 아무리 계속 곱해져도 계속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그래서 요 ReLU를 사용하게 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층을 더 깊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레디언 플로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레지듀얼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 바로 갈 수 있는 연결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기울기 계산하는 기울기에서 계속 곱해오는 게 이렇게 곱해오는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웨이트가
1인 이런 경로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이 경로를 따라서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백 프로파게이션 그걸 계산할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1을 곱하게 되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곱해도 여기까지 요 미분값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곱하기 요값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러니까 요 ReLU의 1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1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계속 곱해져도 1을 계속 곱했으니까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미분값이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플로우, 그레디언트가 이런 작은 값에 곱해져서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거죠. 앞에 보면은 델타 WIJ는 이제 요런 것들이 곱해지는데 뭐가 곱해지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 액티베이션 함수의 미분값, 그 다음에 웨이트도 곱해지고, 그 다음에 x도 곱해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러닝 레이트 곱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곱해지는데 일단 요 값이 가장 문제인 거죠. 요 값이 거의 0이 여기 부분에서 0이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값이 미분값이 0이니까 델타 W도 0이 가까워지고 업데이트가 아주 굉장히 조금씩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거를 써도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80년대는 그 가정용 PC가 보통 이제 그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이제 그런데도 수준은 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뭐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이게 계산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옛날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만큼 발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처음에 해결했던 방법 중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이 ReLU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서부터 그게 해결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단순하죠.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1980년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이런 쉬운 거를 생각해냈더라면은 그 당시에 뭔가 이제 발전이 있었으니까 그 지금 같은 그런 성능이 뭐 지금 같지 않더라도 어쨌든 훨씬 좋은 성능이 그 당시에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획기적인 그 기술의 발전은 뭔가 어떤 엄청난 그런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기술의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심플한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아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심오한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 같은 그런 복잡한 그런 수학적인 개념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죠.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0과
입력값의 최대값, 맥스, 아주 이런 단순한 거에 의해서 그 엄청난 그런 그 기술의 점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잘 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외우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보고 외우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의외로 이런 단순한 그런 방법이 아주 그런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